이강민의 잡지사 12월호 19번째 페이지. 잡지사, 사람, 람보, 보사노바, 바나듐! 끝말잇기에서 허탈하게 패배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듐듐 빌딩이 세워지는 그날까지 원스 어폰 어 타임인 주기율표는 계속됩니다.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로도 활동하고 계신 곽재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곽재식입니다. 야, 올해 마지막 과학 시간인데 이 주제로 저희가 진행할 줄은 저는 몰랐는데요. 오늘의 주제가 바로 바나듐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사실 뭐 연말에 네. 가족끼리 혹은 뭐 연인끼리 친구끼리 오순도순 모여서 네. 다 같이 이렇게 바나듐 이야기를 하는 이런 건 참 전 아름다운 풍경이라고 어울리는 생각합니다. 조화인가요? 아무렴요. 네. 오늘 뭐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들어보시고 나면 바나듐 이야기 매년 연말마다 좀 해야 되겠다. 그 정도입니까? 왜냐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만약에 어떤 영화를 우리가 연말에 본다라고 하면 연말에는 이제 나 홀로 집에 이런 걸 이제 많이 틀어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같은 그렇게 비슷하게 어떤 과학 이야기나 어떤 뭐 다큐멘터리 같은 걸 연말에 본다면 네. 바나듐에 관한 걸 보는 걸 좀 전통으로 삼아야 되겠구나. 그렇군요.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바나듐 재밌는 이야기가 별로 그렇게 친숙하지 않은 원소예요, 그죠? 네, 바나듐 뭐 많이 안 들어보시지 않았을까요, 대체로? 거의 못 들어봤어요. 뭐 수소나 탄소나 무슨 뭐 산소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안 들어본 원소인데 그렇지요. 살펴보면 정말로 재미난 이야기거리가 막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는 아주 막 꿀 같은 그런 원소입니다. 연말과 잘 어울리는 원소. 그렇습니다. 바나듐 얘기를 또 해보겠습니다. 일단 시작부터 다소 충격적인데요. 요즘 과학 코너에 스웨덴 얘기가 자꾸 나와서 또 웨덴 논란이 잡지사 댓글창에 일고 있는데 네네. 오늘 만나볼 바나듐의 요 이름도 스웨덴과 또 관련이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바나듐이 처음으로 발견이 되었던 것은 사실은 과학적으로 좀 따져보자면 19세기 초에 스페인 출신으로 멕시코에서 활동하던 화학자 안드레스 마누엘 델 리오라는 분이 여러 가지 이제 금속 물질들을 이렇게 살펴보다가 이거 아무래도 새로운 원소가 하나쯤 들어있어서 이런 물질이 이렇게 보일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자기가 새로운 금속 원소를 발견했다라는 그런 논문 보고 연구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잘 그게 맞는 얘기였거든요. 잘 발견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실제로 바나듐을 발견을 하신 거예요. 발견을 발표를 했는데 당시에 많은 과학자들이 그걸 믿지 않고 이거는 딴 비슷하게 착각할 만한 원소를 좀 착각한 것 같다. 뭐 크로미움이나 뭐 이런 우리가 예전부터 알고 있던 원소는 이게 착각한 거지 무슨 새로운 원소가 갑자기 이렇게 튀어나오냐고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인정을 못 받고 쓱 이렇게 잊혀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20-30년 정도 지나가지고 거의 한 세대가 지나서 스웨덴의 화학자 세프 스트렘이라는 사람이 이 멕시코에서 활동하시던 이 스페인 화학자하고는 전혀 이제 다른 광물을 연구를 하다가 이거 아무래도 새로운 원소가 있는 것 같은데 좀 헷갈리지 않을 법한 거기서 새로운 원소를 찾아내고 그 원소의 이름을 이제 바나듐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고요. 이분이 이제 스웨덴 화학자다 보니까 신화에 나오는 여신의 이름을 따가지고 아름다움의 여신의 이름을 따가지고 바나듐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이 사람이 발표하는 것은 이제 진짜 새로운 원소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당시 스웨덴의 어떤 국력과 이 기술력과 과학의 어떤 수준 이런 거와 사실 관계가 좀 있는 거죠. 그러네요. 될 만한 데를 잘 뚫어가지고 스웨덴의 화학자가 스웨덴 과학계의 이 어떤 이 백그라운드, 이 배경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좀 더 잘 받아들여졌던 것인데 그런 것 같네. 다행히 발표 후에 얼마 지나가지고 독일의 정말 천재적인 화학자죠. 위대한 화학자 벨러라는 사람이 그 멕시코 화학자가 발표한 거하고 이거하고 사실은 같은 거다라는 거를 지적을 해줘가지고 원소의 이름은 스웨덴 사람에게 좀 빼앗겼지만 그래도 이제 그 공적 자체는 이제 인정받게 되었다. 만약 델리오 이분의 이게 인정을 받았다면 이게 바나듐이 아니라 뭔가 멕시코에서 발견했으니까 뭔가 뭐 나초리움이라든가 할라피늄이라든가 이렇게 될 수 있었을 텐데 약간의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그러네요. 이 바나디스 사실은 그렇게까지 좀 뭐랄까요 낯선 것도 아닌 것이 우리가 목요일 다음 요일을 뭐라고 하죠? 이런 걸 너무 쉬운 질문했네요. 목요일 다음 요일 금요일이죠? 금요일이죠. 금요일. 금요일을 왜 금요일이라고 할까요?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금요일을 금요일이라고 할까요? 프라이데이. 황금 같은 금요일. 그가 아니고요. 영어로 프라이데이 그건 일단 그 방향 좋았어요. 프라이데이를 번역한 게 금요일이라는 그거 맞습니다. 일단 그 발상 자체는 맞습니다. 왜냐면 다 그런 식이거든요. 일요일 영어로 뭐죠? Sunday. 썬의 데이잖아요. 썬 해니까 날일자. 먼데이는 뭐죠?
먼의 데이잖아요. 먼 문이라는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달 월자를 써가지고 월요일이라고 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그래서 번역을 한다는 그 발상 자체를 맞았어요. 예. 그러면 금요일 프라이데이인데 프라이는 뭐냐? 뭐 계란 후라이 먹는 날이냐? 후라이보이 같은 정신. 예. 프라이보이 아니고요. 예. 프라이 그 플라이라는 뜻인데 예. 옛날 분이라 가지고 사실은 그 프라이로 이렇게 좀 친숙하게 그렇군요. 하신 거. 프라이보이는 프라이 아니고요. 알겠고요. 플라이고요, 사실은. 예. 예. 박규석 선생님 죄송합니다. 예. 하여튼 왜 프라이데이는 금요일이 되었느냐? 네. 프라이데이의 이 프라이도 사실은 신의 이름에서 따온 건데. 그래요? 북유럽 신화, 스웨덴 사람들, 덴마크 사람들, 노르웨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과거에 중세 시대 때 믿고 있었던 북유럽 신화에서 네. 아름다움의 여신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프레이야라는 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레이야의 날이다라고 해서 금요일이 프라이데이가 된 것인데 예. 아름다움의 여신이라고 하면 프레이야 말고 훨씬 더 좀 친숙하게 떠오를 만한 거 있지 아르테미스. 않습니까? 뭐 그런 거, 비너스. 비너스. 아르테미스 아니죠. 비너스. 맞아요. 비너스. 예. 비너스 훨씬 친숙하잖아요. 그렇죠. 뭐 우리나라에 무슨 브랜드 같은 것도 비너스 딴 브랜드도 있고. 비너스. 예. 비너스가 행성 중에서 무슨 행성인지 아시나요? 금성이지요. 금성이죠. 그래서 그거를 금요일로 따온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름다움의 여신이라는 연결고리로 그 금요일로 따온 건데 예. 이 프레이야 여신 계통의 요 몇몇 여신들을 바나디스 여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요. 네, 북유럽 신화에서는 예. 그 친구들을 그래서 네. 우리 저기 타이타늄 할 때 아틀라스도 뭐 타이탄에 타이탄족. 속하고 티탄족에 속하고 무슨 뭐 프로메테우스도 티탄족에 이런 거 했잖아요. 그 비슷하게 북유럽 신화에서는 이 프레이야 금요일의 아름다움의 여신도 바나디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따와서 금요일에 어떻게 보면 원소라고 할 수 있는 약간 붉은 원소죠. 오늘 수요일인데. 뭐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예. 바나디움 이름을 붙였다라고 그렇군요.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엔 바나듐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주 목요일에 말이죠.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전 관장이셨던 황선도 박사를 모시고 이제 바다생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시간에 살펴봤던 멍게. 이 멍게에도 바나듐이 함유돼 있습니까? 저 진짜 이 얘기 못 들었는데. 황선도 선생님 시간도 저 참 재밌게 보는데 예. 지금 그 황선도 선생님께서 멍게 이야기 이제 재밌게 해주셨는데 네. 그 황선도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신 내용 중에 정말 좀 충격적인 게 뭐가 있었지? 우리가 멍게라고 하면 그냥 뭐 이게 뭐 약간 식물 비슷한 거 아니야? 그냥 뭐 이렇게 뿌리 붙이고 가만히 이렇게 서 있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 네. 사실은 멍게가 어린 시절에는 물고기 비슷하게 생긴 거였다. 맞아. 그래서 막 헤엄치고 다니고 네. 어떻게 보면 구조는 사람하고도 비슷하고 맞아. 그런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멀지 않다 우리와. 근데 이제 바다 생물 중에는 이런 희한한 것들이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예를 들면 따개비. 따개비 언뜻 생각해 보면 뭘로 분류될 것 같습니까? 따개비 뭔가 따개비. 조개류로 분류될 것 같지 않나요? 따개비 그런 모양이. 느낌이죠. 따개비 예. 사실 조개류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따개비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곤충하고 더 가까운 갑각류하고 가까운 이런 부류로 분류가 됩니다. 왜냐하면 따개비도 어린 시절에는 새우처럼 생겼거든요. 새우처럼 생겨가지고 이렇게 물속을 막 돌아다니면서 활동을 하다가 여기 좀 먹고 살기 좋은데 여기 정도면 뭐 발붙이고 앉아가지고 평생 살아도 먹을 거 넉넉하겠다 이런 장소가 있으면 거기에 난 이제부터 여기서 살래라고 생각을 하면 따개비도 거기에 정착을 해가지고 몸을 변신해가지고 우리에게 친숙한 그 따개비 모양으로 변신을 한 다음에 온몸에 나머지 불필요한 것들 다 없애고 팔, 다리 뭐 이런 거 다 없애버리고 뇌 뭐 이런 것도 꼭 뭐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이렇게 사는데 뇌 뭐 이런 거 많이 발달해봐야 뭐 심란하지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뇌도 꼭 필요한 부분 외에는 다 뭐 없애버리고 그냥 가만히 붙어가지고 신기하다. 그냥 들어온 물에 뭐 영양분 있으면 좀 핥아먹고 다 먹고 나면 뱉고 그것만 하면서 이제 남은 시간을 쭉 보내는. 그런 바다 생물이 의외로 꽤 있어요. 우리 산호도 이렇게 얼핏 보면 그냥 무슨 나뭇가지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산호도 어릴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산호는 어릴 때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아니요. 산호는 어릴 때 약간 해파리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요? 돌아다니다가 또 돌아다녀요? 돌아다니다가 살만한 곳 찾으면 거기 정착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거의 뭐 완벽한 생물인 거죠. 돌아다녀야 할 때는 꼭 필요할 때는 이렇게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정착을 한 다음에는 이제 몸의 구조를 완전 바꿔가지고 이제 떠돌이 생활 이런 거 안 할래. 그래, 나 철들었어. 약간 그런 식으로 그런 생물들인데 그 중에서도 따개비나 산호에 비해서 멍게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색깔이 굉장히 독특하고 고운 아주 묘한 멍게 색깔 묘하지. 주황색에서 빨간색을 넘나드는 어떤 묘한 그런 색깔이 나온다는 맞아요, 그런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특징이 도대체 왜 나오느냐?
바나듐이라는 이 물질은 네.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이런 원소의 다양한 특징들은 주로 이제 사실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전부 다 그 원자가 품고 있는 전자에 의해서 다 결정된다 이런 얘기 많이 말씀드렸을 그렇죠. 겁니다. 예. 전자가 어떻게 잘 떨어지느냐, 잘 붙느냐, 전자를 얼마나 잘 들고 있느냐, 뭐 잘 놓치느냐 이거에 따라서 모든 물질의 성질이 결정된다라는 걸 말씀드렸는데 네. 바나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성질이 있냐면 전자를 들고 있거나 잃어버릴 수 있는 그 상태의 가지수가 네. 예를 들면 나는 전자를 하나 잃고 있을 수도 있다. 전자를 정확하게 플러스 마이너스의 균형이 맞을 정도로 딱 맞춰서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네. 하나를 잃어버리고 그냥 뭐 대충 전자 하나 부족한 상태로 나는 있겠다. 네. 전자 2개 부족한 상태로 있고도 살겠다. 이런 식의 상태가 4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4가지 정도가 상태를 있으면서도 나름대로 그럭저럭 잘 버티면서 장시간 그렇게 있을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거든요. 예. 4가지씩이나 갖고 있는 이런 원소가 사실 별로 없어요. 아, 그래요? 근데 우리 지난번에 뭐 타이타늄 뭐 이런 거 할 때도 네. 전이 원소 중에서는 맞아요. 그런 것들이 좀 있기는 한데 예. 바나듐이 유독 이렇게 4가지 좀 많이 다채롭게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런 편인 원소입니다. 네. 그리고 그런 원소치고는 상당히 우리가 좀 쉽게 구할 수 있는 원소 축에 속해요. 예. 다른 원소들에 비해서.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다채로운 전자의 4가지의 상태를 갖고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뭐가 좋지? 다양한 여러 가지 다른 물질들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결합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색깔을 띌 수 있는 그런 색깔을 특징이 여러 있습니다. 가지로. 그래서 바나듐 들어가 있는 물질이 오묘하게 여러 가지 색깔을 띠는 경우가 많은데 예. 그거를 보고 사실은 아까 그 스웨덴의 세프스트램도 네. 이렇게 색깔을 다양하게 낼 수 있는 원소라니. 그 아름다운. 이건 붉은 각이다. 이거 알록달록한 클럽의 조명이 생각나네. 예.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지는 않으셨겠지만 예. 요거 약간 프레이야 여신이 생각이 난다라고 하면서 아름다움의 여신을 따와가지고 그렇구나. 바나듐 한 거거든요. 예. 그게 알고 보면 사실은 먼 게 우리에게 친숙한 이게 여러분 한국에 태어나셨으면 약간 화학 공부하셔야 될 만한 약간 숙명이 좀 있는 거예요. 왜죠? 이 바나듐 설명하면서 예, 전 세계의 웬만한 나라들에서 그걸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어떤 생물의 이야기로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바나듐 많이 품고 있는 그런 생물 잘 없거든요. 예. 그런데 희한하게도 한국인이 좋아하는 일본 사람, 한국 사람 정도만 멍게 먹는데 일본 그렇죠. 사람들보다 한국 사람 더 좋아하거든요. 예. 일본에서 멍게 한국으로 많이 수출합니다. 예. 그 멍게가 자기의 색깔을 내는 그 색소로 네. 바나듐을 활용하고 있다라는 야. 거. 이거 귀하다, 주기율표에서 이거 이거는. 넘어다니기 어려운 영역이 공부하기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러네요. 바나듐 부분. 예. 근데 한국인은 멍게를 떠올리면서 이거 배울 수 있다는 거. 예. 이거 한국인과 화학의 어떤 숙명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그렇습니다. 한편으로는 네. 요거 제가 지금 벌써 시간 많이 지난 것 같은데 예. 요거 근데 요거 빠뜨릴 수 없습니다. 뭔데요? 여러분 예. 제가 가끔가다 아주 중요한 정말 인생의 꿀팁을 제가 가끔 드릴 때가 있는데 해안. 혹시 여러분 조금 이렇게 어느 정도 상량에 가까워진 것 같은데 관계를 좀 진전시키기 위해서 뭔가 대사를 던져야 하는 그런 약간 썸 타는 듯한 그런 상대가 있을 때 예. 우리 칼슘 할 때 우리 삼엽충 눈 했죠. 그 여러분 아마 적어 놓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너의 눈빛은 삼엽충의 눈. 요거 나 한번 써먹어야지. 예. 제가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예. 드리겠습니다. 김창옥 선생님이야 뭐야? 드리겠습니다. 예. 요거 받아 써놓으셔도 좋아요. 네. 너의 모습은 너의 모습은 마치 멍게의 색소와 같구나. 멍게의 색소와 같구나. 요거. 그러면 이제 이게 안 친한 사이에 사는 거 아닙니다. 너무 불쾌한데요. 안 친한 사이에 사는 이거 욕먹은 뭐야? 멍게 뭐야? 멍게의 산 말미잘이야 뭐야? 안 친한 사이에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어느 정도 예. 좀 가까워진 상태에서 예. 약간 그러니까 썸도 없을 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망해요. 예. 잘못하면 소송당할 수 있어요. 예. 약간 이렇게 좀 친해졌어요. 하무이가 뭔가요? 하무이. 약간 이 예. 썸 좀 정도 됐을 때 요럴 때 좀 이렇게 약간 뭔가 신호가 괜찮을 것 같아요. 요럴 때 관계를 좀 진전시키기 위해서 너의 모습 왠지 멍게의 색소와 같아. 그게 무슨 뜻이야? 무슨 말이야? 라고 하면 그때 잡지사라는 정말 좋은 프로그램인데 거기서 내가 지나가다 들었는데 멍게의 색소가 바나듐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 바나듐이 무슨 뜻인지 알아? 프라이데이 거기서 나온 거래. 한번 찾아봐. 이렇게 얘기를 하면 프라이데이 검색을 해보겠죠. 아름다움의 여신 딱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제가 나에게 이런 마음을 품고 있나? 거기서 끝났어. 여러분 결혼하시게 되면 저한테도 문자 메시지나 댓글로 좀 알려주시고요, 여러분. 네, 그런 것입니다. 곽 작가님도 멍게의 색소를 닮았어요. 감사합니다. 네. 자, 그렇고요. 멍게 얘기를 해봤고, 그리고 여기에도 여러분 바나듐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대한민국 생수 시장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 제주도 생수 땡다수에도 바나듐이 꽤 많이 함유돼 있다고요. 꽤 많이라고 할 정도는 아니고요. 사실은 뭐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예. 딴 물에 비해서는 그래도 눈에 띄게 들어있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네. 이게 이제 바나듐이 이렇게 멍게에도 들어있고, 그러니까 뭔가 생물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할 법한 느낌이 들잖아요. 멍게에 들어있는 거니까. 뭐 있어도 그죠?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막 무슨 수은 이런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네네네. 그죠? 그래서 그런 느낌이 있는데 네. 한때 약간 그런 바람이 불었던지, 전 뭐 제가 의사 약사가 아니라서 이게 얼마나 막 엄청난 건지는 모르겠는데 네. 한때 뭐 바나듐이 좀 있으면 뭐 몸에 좋다 뭐 이런 이야기가 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당뇨에 좋다 이런. 네, 뭐 그런 식의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 뭐 정확한 거는 사실은 뭐 동네 약사 선생님 그러니까 영양제 같은 거에 막 그런 게 찍혀 나오는, 영양제라기보다 건강식품에 네네.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거는 약사 선생님, 의사 선생님 물어봐야 될 것 같지만 네. 그런 바람이 좀 불었는데 마침 그 제주도 물은 이렇게 화산 지형을 한번 이렇게 감돌고 나온 지하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딴 물에 비해서 바나듐이 좀 들어있다라고 아주 조금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거 먹는다고 해서 약간 멍게빛깔이 몸에 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절대 안 돼요. 0. 몇몇 그램 아주 조금 들어있어요. 예. 예, 그래서 그런데 그래도 이제 딴 데에 비해서는 확실히 들어있긴 들어있으니까. 삼다 예. 거기에. 그래서 지금도 그 생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네. 그걸 좀 이렇게 자랑스럽게 적어놨습니다. 우리 물에는 바나듐 들어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끝입니까? 끝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원스 어폰 어 타임인 주길표 애독자 장성호님께서 얼마 전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스칸듐 편을 보셨나 봐요. 스칸듐이 들어간 합금이 근데 왜 단단해지는 건지 그게 궁금했다라고 하셨는데. 네, 이거 뭐 힘들게 설명하자면 한도 끝도 없이 힘든데 합금의 원리. 네, 쉽게 설명하면 네. 결국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어떤 게 튼튼하다, 약하다라는 것도 네. 뭐 물은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액체잖아요. 아예 뭐 하나도 단단하다는 느낌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나무는 그거보다 좀 단단한 것 같고, 그렇죠. 뭐 쇳덩어리는 그거보다 훨씬 단단한 것 같고, 그렇죠. 그런 물질의 차이가 이렇게 있는데 네. 그것도 왜 그런 성질 차이가 생길까를 따져보면 결국은 다 전자의 문제로 돌아간다는 거죠. 전자를 서로 아주 강하게 많이 주고받고 있어가지고 전자들이 원자를 서로 강하게 땡기는 역할을 하면서 돌아다니고 있어주면 그 물질은 단단한 것이고, 예. 서로 주고받는 전자가 아예 없거나 아니면 전자가 주고받는다 하더라도 좀 느슨하게 돌아다니고 있어가지고 네. 서로 원자와 원자 사이를 꽉 못 붙들어주고 있으면 네. 그 물질은 물렁물렁한 게 되는 그런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게 현대 화학의 이게 엄청난 변화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수많은 물질의 여러 가지 성질, 뭐 색깔, 뭐 냄새, 단단한 정도, 불에 잘 타느냐 안 타느냐, 먹으면 죽느냐 안 죽느냐 이런 거에 다 따지고 보면 전자와 관련이 되어 있다. 네. 그래서 그 원소별로 어떤 원소가 전자를 얼마나 잘 가지고 있을 수 있는지, 전자를 얼마나 잘 못 가지고 있는지, 요거를 그 전기 음성도라고 합니다. 일렉트론 네거티비티. 예. 숫자로. 그거 쭉 정리한 사람, 라이너스 폴링 이런 사람 노벨상 받았습니다. 그거 연구해가지고. 예. 그래서 그게 엄청난 도약인데 예. 결국은 합금의 원리도 쉽게 설명하자면 네. 결국은 물체가 단단하지 않고 부러진다 뭐 이런 거는 네. 그 전자가 돌아다니면서 원자를 잡아주고 있는데 네. 그게 어떤 한도에 도달했다. 전자가 다시 더 이상 못 돌아다니겠어요. 이렇게 하는 순간 이제 그 원자 사이가 갈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철도 어떤 그런 순간이 있겠죠. 그렇게 전자가 돌아다니기에 부족한 약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네. 근데 적당한 원소를 섞어주면 철에서 전자가 그렇게 떨어져 나가기 좋을 만한 전자가 제대로 돌아다니면서 원자를 붙잡아 주는데 분리할 만한 그 부분에 메워주는. 철이 아닌 다른 물질이 들어가지고 부족할 땐 나에게 와라고 하면서 이렇게 전자가 그쪽으로 빠지게 되면 안 갈라지고 계속 붙어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걸 이제 섞어줘가지고 강도를 높여주는 그게 이제 합금의 원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바나듐 같은 경우에도 요거를 우리나라에서 바나듐 제일 많이 쓰는 용도가 뭐냐? 예. 예를 들어서 멍게가 우리나라에서 바나듐 제일 많이 소모하냐?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겠죠. 사실 멍게도 우리나라 꽤 많이 사니까요, 그죠? 예. 멍게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멍게 막 기르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 예. 몇천 톤 단위로 막 기르고 이러기 때문에 네. 세계에서 멍게가 제일 득실거리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가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멍게에 들어있는 바나듐보다 우리가 훨씬 더 바나듐을 많이 쓰는 곳이 있으니 바로 이 제강을 해가지고 철을 강하게 만들 때 바나듐을 좀 타주는 그런 식으로 합금을 만드는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예. 바나듐에 철을 타서 강해지는 이런 이야기가 사실은
상당히 좀 역사가 오래 거슬러 갈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아, 그래요? 유럽에서 십자군 원정을 와가지고 예. 중동 지역에서 유럽의 기사들이 막 휘젓고 다니다가 막 싸우고 돌아가고 하다가 유럽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이상한 전설이 퍼졌냐면 전설? 예, 중동 지역의 다마스쿠스라는 곳에 가면 시리아? 예, 예. 거기 다마스쿠스 특유의 어떤 단검 같은 게 있는데 단검? 예, 다마스쿠스 단검이라는 게 있는데 예. 그 칼은 진짜 엄청나게 강하다. 그 칼로 이렇게 한번 쓱 하면 우리가 들고 있는 칼도 막 썰린다. 그래서 말도 안 되게 강한 칼이 있다. 예. 그런 전설이 유럽에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보검이네, 보검. 예, 그래서 다마스쿠스 단검이라는 게 다마스쿠스의 명물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실제로 남아있는 유물 중에 보면 유독 강한 것들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요즘 뭐 그런 시리아나 중동 지역에 가면 예. 그냥 다마스쿠스 단검 이러면서 팔기도 하거든요. 기념품점에 가서. 그래요? 근데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 뭐 메드 인 차이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진품인데 예. 그냥 다마스쿠스에서 만든 단검인. 아, 요즘엔 그렇게 그냥 기념품으로 판다. 예, 그런 뭐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다마스쿠스에서 만든 단검이라서 다마스쿠스 단검으로 만들었는데. 예.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이름이 우연히 동명이인으로 정우성이다. 네. 내가 사인해 준다면 야 정우성 사인이다. 거짓말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뭐 아니죠, 그런 아니죠. 느낌의 제품도 있는데.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학자들이 그 다마스쿠스 단검의 성분을 분석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필연일 수도 제 생각엔 있을 것 같아요. 네. 철을 캐는 그 지역의 광산에 절묘하게 합금으로 섞으면 더 단단해질 만한 원소들이 같이 좀 포함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칼을 만들면 딴 칼보다 합금이 이루어져가지고 훨씬 더 강해지는 그런 게 발견이 되었는데 예. 그거를 잘 원소 분석을 했으니까 바나듐이 좀 포함돼 있는 게 좀 밝혀졌어요. 그래서 바나듐이 다마스쿠스 단검의 비밀이었을까?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또 더 여기서 하나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가 있냐면 뭘 짚어야 되죠? 예. 네. 고려 시대 때 고려로 갑니까 갑자기? 우리나라하고 치열하게 싸웠던 북방 이민족으로 거란족이라는 종족이 그렇죠. 있습니다. 거란족. 예. 근데 이게 거란이라는 이름이 이게 거란이 무슨 뜻인지 좀 이렇게 이상하지 않아요? 거란이 뭐예요 도대체? 무슨 뭐 거란이 뭐 유정란도 아니고 화란 뭐 느낌으로. 무정란도 아니고 예. 거란이 뭡니까? 거란. 말뜻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한문으로 쓰면 흔히 보면 계단처럼 씁니다. 계단. 계단? 예, 계단처럼 씁니다. 근데 이제 계단이라고 쓰고 거란이라고 있는 거예요. 계단이 스텝? 아, 그 뜻은 아닙니다, 또. 예. 그래서 계단이라고 써요. 예. 무슨 뜻인지도 알 수 없는 뭐 상투 개자에 뭐 무슨 뭐 붉을 단자인가 그렇게 해서 계단이라고 쓰는데 예. 그걸 우리나라에서는 거란이라고 특이하게 읽습니다. 그래서 진짜 헷갈리죠. 도대체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는 걸까? 네네. 이 계단이라는 발음을 거란이 북쪽에서 큰 영토를 차지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네. 이 거란 계단이라는 발음이 중앙아시아 쪽 서쪽으로도 많이 퍼져 나가는데요. 네. 중앙아시아 민족에서는 이 거란이라는 말 발음을 키타이라고 많이 불렀습니다. 키사이. 키타이. 예. 그래서 그게 중앙아시아 민족들 사이에서는 네. 이 거란족이 중국 북부를 많이 차지했었기 때문에 중국이라는 의미의 단어로 그 말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그 말이 퍼져 나가가지고 많이 쓰이고 있는 것 중에 이 싱가포르 쪽에 중심지를 둔 항공사 중에 캐세이 퍼시픽이라는 항공사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퍼시픽은 이제 태평양이라는 그렇겠죠. 뜻인데 예. 캐세이는 뭐예요? 캐세이. 캐세이 무슨 뜻이에요? 키사이구나. 네, 캐세이가 키사이고 중국이라는 뜻으로 쓴 말이고 예. 사실은 거란족이라는 뜻이다. 거란 항공. 그래서 그거를 풀이를 해보면 거란 태평 항공 이런 뜻이 되는 것인데요. 예. 거란족들이 되게 좋아했을 만한 그런 이름이죠, 그죠? 예. 그런데 네. 거란이라는 말뜻이 그래서 어쨌든 거란이라는 말뜻은 그게 도대체 뭐냐? 뭔데? 사실 몰라요. 왜냐면 거란족이 망했잖아요. 이게 뭐야, 이게. 거란족이 패배해가지고 결국은 금나라 여진족들한테 공격받고 망했거든요. 고려하고 싸워서 이기고 했으면 거란족이 국력이 강해져가지고 안 망했을 수도 있을 텐데. 최수종 씨가.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만약에 과거의 사람들이 예. 미래의 사극을 볼 수가 있다면 네. 그래서 거란의 황제가 딱 있는 거예요. 내가 미래의 황제를 다룬 사극이 나왔답니다. 네. 재밌나 보자라고 딱 했는데 네. 그런 사극을 딱 볼 때 내 상대편으로 최수종이 나온다. 그럼 나 무조건 망하는 거야. 뭐야 왜 내 상대방이 최수종이야. 최수종만 봐도. 야, 나 망했구나. 야, 이 결말이 내가 망하는 결말이구나. 최수종하고 싸우면 승산 없다. 그렇죠. 그렇게 될 텐데. 예. 그래서 거란족이 망해가지고 네. 사실은 거란이라는 말뜻을 알려줄 그 후대의 사람들이 없어져 버렸어요. 아, 그래요? 거란족의 후예를 자청하는 나라가 지금 없거든요. 알 길이 없습니까? 네, 그래서 거란족이 남긴 공식 기록은 없는데 중국 사람들이 한족들이 남긴 그 기록 쪽에 보다 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거란족은 자기 나라가 북쪽에서 중앙아시아 지역에 걸친 넓은 영토를 차지했기 때문에 세계 여러 곳에서 희한한 물건들을 많이 수집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수집한 물건 중에
빈철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빈철. 그게 일반 철보다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철이라 가지고 이거는 세계에서 아무도 이길 수 없는 강한 물질이다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우리의 나라 이름으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예. 그 빈철을 거란족들은 거란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그걸 나라 이름으로 삼았다는 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추측하기로 예. 그 서쪽에서 중앙아시아 이런 데를 돌아다니던 거란족들이 구했다는 그 빈철이라는 게 뭘까? 예. 혹시 다마스쿠스가 그 재료는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재밌는 건 뭐냐? 세종실록 1440년 음력 7월 17일자 기록에 보면 예. 명나라의 황제가 이제 조선하고 명나라하고는 친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아야 우리나라 지지해줘서 고맙다. 내가 황제라서 내가 세계 최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딱 했을 때 옆에 나라에서 최고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안 해주면 되게 머쓱할 텐데 조선에서 자꾸 최고 맞습니다 이렇게 해줘서 고맙다라고 하면서 황제가 세종 임금한테 선물을 줍니다. 선물을. 그래서 세종 임금이 선물을 받아가지고 황제가 뭔 선물을 보냈지 이러면서 선물 꾸러미 이렇게 풀어보니까 그 안에 빈철로 된 칼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어떤 상상을 하냐면 혹시 지금도 경복궁에 어디 분위기 좋은데 땅을 파보면 보물상자 같은 게 하나 버려져 있고 그걸 딱 열어보면 세종 임금이 그때 받았던 빈철로 된 칼이 혹시 아직 어디 숨겨져 있지 않을까. 전해져 오질 않으니까. 그러면 그거에 우리가 성분을 딱 분석을 해가지고 거기서 만약에 바나듐 발견된다 그러면 이 모든 스토리가 다 연결되면서 이게 다 증명됐구나. 그러네. 이렇게 될 수가 있었는데 그거까지는 아니고 아쉽다라는 것인데요.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군요. 시간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말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게 여기까지 이제 옛날 이야기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바나듐을 섞어서 철을 굉장히 날카롭고 단단하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요것도 요즘에 철을 강하게 만드는 용도로 요거를 많이 만드는데요. 요거를 만들어가지고 그럼 어디에 쓰느냐. 옛날에는 이제 단검, 칼, 이런 걸로 만들었다면 요즘에는 요걸로 공구를 만듭니다. 공구. 공구요? 무슨 도구, 드릴 이런 걸 만듭니다. 왜냐하면 철을 깎거나 다른 금속을 가공해야 되는 그런 게 있을 때 그럼 철보다 단단한 걸로 깎아서 가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뭐 다이아몬드 이런 걸 해도 되겠지만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다이아몬드로 하면.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바나듐 같은 걸 이용을 해가지고 공구강이라고 합니다. 다른 금속을 깎아내고 잘라낼 수 있는 그런 강력하고 날카롭고 단단한 그런 재료를 만들 때 현대에도 바나듐을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바나듐을 많이 쓰는 편인 나라입니다. 그렇겠죠. 아니 그 세종 임금이 손에 쥐었던 빈철 칼의 전통이 지금도 내려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하나 이 플로우 탄 김에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 이 플로우 탄 김에 그래서 가끔 가다가 요거가 어떤 때 뉴스에 등장할 때가 있냐면 좀 이렇게 국제적으로 뭔가 이 나라는 좀 제재를 해야 되겠다 싶은 나라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좀 골치 아픈 게 어떤 나라를 제재한다라고 해가지고 그 나라에 수출입되는 거를 다 막아버리면 그 나라 국민들이 먹고 살기도 너무 힘들어질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식량을 다 차단해 버린다. 이러면 그 나라의 평범한 국민들도 다 굶을 수가 있잖아요. 인도주의적으로 안 되죠. 근데 이제 그 고민스럽단 말이에요. 그럼 어느 선까지 차단을 해야지 도대체 제재를 하면서도 제재를 해가지고 저 나라의 어떤 지배층, 저 나라의 높은 사람들은 괴롭힐 수 있으면서도 타격은 줘야 되는데. 타격은 줄 수 있으면서 저 나라의 평범한 국민들이 굶주린 일은 없게 만들 수 있게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진짜 고민스럽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때 많이 건드릴 만한 게 바로 이 바나듐입니다. 왜냐하면 바나듐으로 이런 공구강을 만들면 그거를 정밀하게 다른 금속을 깎는 데 쓸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그걸로 정밀 가공을 해가지고 그런 제재 대상이 되는 나라들이 뭘 만들겠습니까? 주로 무기를 만들거든요. 아니면 로켓이나 핵무기 같은 데 들어가는 정밀 부품을 바나듐이 들어간 공구강으로 깎아가지고 만들거든요. 그래서 바나듐을 막아버리면 공구강을 못 만들게 되고 무슨 홈이나 낙 같은 걸 굳이 바나듐 써가지고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농사는 방해를 안 하면서도 그런 정밀 공구는 만들지 못하게 되니까 그 나라에서 무기를 못 만들게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어가지고 바나듐을 제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뭐 북한 같은 경우에도 바나듐 제재가 걸려 있고요. 제가 뉴스에서 본 걸로는 2009년 7월에 중국에서 북한으로 넘어가는 무슨 트럭이 하나가 있었는데 트럭에 무슨 뭐 사이다였든가 맥주였든가 병이 이렇게 실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 이건 뭐야라고 하니까 이건 뭐 맥주입니다. 뭐 사이다입니다라고 이렇게 했겠죠. 근데 야, 뭐 사이다 아닌 것 같은데라고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안에 사이다는 없고 바나듐 가루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 뭐야? 라고 해가지고 밀수 하나 그래가지고 다 제재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이게 좀 화제가 됐던 게 중국하고 북한 좀 관계가 가까운 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중국에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바나듐을 이렇게 단속을 했다는 거는 뭔가 중국과 북한 관계에 큰 변화가 생길 조짐이 아닌가라고 해가지고 뉴스가 좀 많이 나오기는 했는데 예, 뭐 그럼 뭐 벌써 2009년이니까 수십 년 전에 일이 되었다라는 예.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곽실 작가 혼자서 오늘 뭐 썬킴 씨, 박광일 씨, 황선도 박사, 김영준 기자 모든 역할을 다 해주신 느낌인데 일단 분량은 다 찼는데요. 네네. 오늘 이제 노래방 시간 연장하듯이 조금 더 드려서 네네. 마지막 이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뭐 화학계, 교육계뿐만 아니라 증권가도 주목하는 원스 어폰 어 타임인 주기율표 아니겠습니까? 꽤나 오랜 시간 동안 아무도 관심 없었던 그 리튬이 이제는 배터리에 쓰이면서 각광받고 있다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 바나듐도 비슷하게 차세대 배터리 원료로 주목받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 얘기로 마무리해 볼까요? 그렇습니다. 아까 바나듐 같은 경우에 전자를 잃어버리거나 갖고 있을 수 있는 상태가 4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그게 좀 4가지 정도면 다양한 편이고 바나듐이 그런 것 치고는 좀 구하기도 쉬운 편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공구각 만드는데 많이 써왔기 때문에 구하려면 뭐 구할 수 있어요. 시장에 가가지고 시장에 보통 안 팔지만 동네 시장에서 전통 시장 그 시장 말하는 거 아니고요. 마켓에서 구하려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물질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희귀한 물질이 아닌데 전자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상태도 4가지나 있을 수가 있다 보니까 요거를 잘 조합을 해가지고 결국은 배터리라는 게 전자를 잘 잃어버리게 하는데 아무렇게나 전자를 잃어버리는 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잃어버리는 전자가 전선으로 이렇게 빨려 나오게 하면 그게 전선을 흘러가면서 전기를 일으키면 그게 이제 배터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바나듐을 잘 조합을 해가지고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예전부터. 그래요? 수십 년 전부터.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뭐 예를 들어서 집에 무슨 리모컨 같은 전지 다 떨어졌다고 했을 때 뭐 편의점에 가가지고 전지 사가지고 끼울 때 바나듐 배터리 뭐 이렇게 있는 거 보신 적은 없을 거예요. 그죠? 친숙치 않거든요. 옛날부터 있었던 거 치고는 바나듐 배터리에 문제가 뭐가 있느냐? 작게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래요? 네, 크게 만들기는 쉬운데 좀 곤란하죠. 크게 만들기는 오히려 좋아요.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 수도 있어요. 나는 초대용량 바나듐 배터리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뭐 한 20층 건물만한 바나듐 배터리도 만드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크게 만드는 건 쉬운데 작게 가지고 다닐 수 있게 만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안에 액체 같은 걸 많이 써가지고 물을 많이 써요. 그래서 뭐 출렁출렁한 이런 게 있어가지고 리튬 이온 배터리 같이 이렇게 넣어하면 이렇게 좀 아무 느낌이 없어야지. 뭐 리모컨에다가 이렇게 전지 넣었는데 흔들면 막 물 철렁철렁 소리 나. 물침대 느낌.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좀. 그래서 바나듐 배터리가 과거엔 잘 안 쓰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큰 배터리의 쓸모가 상당히 될 것 같은데라는 그런 분위기가 요즘 좀 감돌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왜 요즘에 큰 배터리가 왜 갑자기 눈길을 받게 됐는지 아십니까? 뭐 그 정보 저장하고 이럴 때 쓰는 정보 저장 비슷하게 갔는데요. 이거 약간 흐름이 가라만. 아니요. 혹시 주식 안 하시죠? 주식은 요새는 안 해요. 요새 안 하시죠? 다 뺐어요. 요새 하시면 이제 아셨을 텐데. 저도 사실 주식은 안 하는데. 비슷하게 가셨어요. 어떤 게 있냐면 요즘에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그와 관련된 각종 규제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재생에너지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태양광, 풍력 이런 걸 많이 쓰는데 태양광에 정말 피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극복 불가의 어마어마한 태양광의 단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죠. 그 밤에는 못 쓴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밤에 태양광에서 나온 전기를 쓰기 위해서 사람들이 제일 쉽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낮에 태양광이 잘 될 때 태양광을 많이 깔아가지고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든 다음에 그 전기를 저장했다가 밤에 요거 우리 리튬 이온 요거 할 때도 비슷한 얘기 살짝 했었는데 밤에 그 전기를 끌어다가 쓴다. 저장했던 걸 뽑아 쓰면 된다. 나는 그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배터리가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밤에 전기를 많이 쓰잖아요. 우리 밤에 전기를 이렇게 많이 쓰는데 우리 이렇게 높은 데 올라가서 서울 남산 같은 데 올라가서 서울 시내 보면 얼마나 집들이 많고 빌딩이 많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밝힐 전기를 밤새도록 사용할 만한 전기를 배터리에 쟁여다 놓고 밤새도록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럼 배터리가 세계에 얼마 만에 필요하겠어요? 그렇네요. 전 세계가 다 그러고 산다고 하면. 그러니까 그 분위기 한번 잘 타면 우리나라의 배터리주, 2차 전지주라는 게 갑자기 훅 올라갈 때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건데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죠. 잠깐만. 이거는 굳이 작게 만들 필요가 없는 거잖아. 들고 다니는 게 아니니까. 심어놓으면 되죠. 건물 옆에다가 심어놓으면 되는 거니까. 오히려 이거는 크게 만들 수 있으면 더 좋은 거죠. 리튬이온 배터리는
의외로 또 크게 만들기가 좀 골치 아픈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요? 조그마한 거를 수백 개, 수천 개를 쌓아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피곤한 점이 있거니와 네. 예를 들어서 리튬 뭐 비롯해가지고 배터리 만드는 물질은 대부분 좀 반응을 잘하는 물질들이 많은 경우가 있는데 예. 갑자기 예를 들어서 불이 붙었다. 네. 이러면 예를 들어서 차에 있는 배터리에 불이 붙었다라고 하면 뭐 사람 빨리 도망쳐 나오고 네. 소방관들 출동해가지고 뭐 어떻게 특수 뭐 소화기 뿌리고 뭐 물에다가 가라앉히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 잡을 수 있지만 만약에 우리 CBS 건물에 사용하기 위해서 네. 그 전기를 다 저장할 수 있을 만한 한 5층짜리 건물을 다 배터리로 채워놨는데 혹시라도 거기 하면 불이 났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 상상이 안 어려운 되죠, 안 되죠.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예, 예. 그런데 바나듐은 물을 많이 사용을 해가지고 배터리를 만들기 때문에 예. 불이 잘 안 붙습니다. 화재 굉장히 강하구나. 불이 안 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크게 만들어도 상관없는데 불도 잘 안 붙고 예. 바나듐 배터리를 잘만 꾸미면 네.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거 우리 뭐 휴대전화나 휴대용 컴퓨터 같은 거 오래 사용하다 보면 네. 오래 사용하다 보면 배터리 수명이 좀 줄어든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 바나듐은 그 문제도 더 장점이 있어요. 최강의 대형 배터리네. 그 재생하기 이러기가 좋아요. 예. 유일한 단점이 작게 만들기가 골치 아프다라는 거였는데 네. 이 에너지 저장 장치를 만들 때는 어차피 배터리를 크게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쓴다는 그 개념이기 때문에 대대익선이에요. 예, 이게 작은 거를 구시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요즘 바나듐 배터리가 많이 주목을 받고 있고 몇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뭐 바나듐 뭐 흐름 전지가 있고 바나듐 이온 전지가 있고 몇 가지 방식이 있는데 예. 다들 뭐 각가지 방식으로 주목을 받고 있고 예. 어쩌면 뭐 요거에 벌써 눈치를 채고 비슷한 뭐 관련주 이런 데 투자하신 분도 이거 있으실 다시 거고요. 터야 되나? 예, 이쪽 분위기로 만약에 흘러간다. 예. 정말로 이게 답인 쪽으로 흘러간다라고 하게 되면 예. 언젠가는 리튬이온 배터리가 지금 주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언젠가는 바나듐이 이거죠. 리튬만큼 또 다른 주류로 등장하는 날이 언젠가는 갑자기 올 설렌다.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닐까 그건 모를 일인데 잡지사를 구독했다는 것만으로도 나의 부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네네. 예. 상한 뜻 아닙니다. 주식 상한 뜻 아닙니다. 네. 책임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네네네. 솔깃하네요. 여기까지 바나듐이 차세대 대형 배터리 원료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40분 가까이 채워주셨고요. 우리 원소 마니악 여러분께서 내년에도 새해에도 좀 원소에 대한 관심 화력 좀 보여주셔서 이 코너가 더 잘 되고 바나듐 빌딩 같이 세워보면 좋겠습니다. 곽실 작가님 한 해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